오늘은 15세기 조선에서 온 아주 놀랍고 또 현대적인 데이터 혁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리더십과 데이터 그리고 공정함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조세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쳤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17만 1581.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인 1430년에 새로운 세법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투표했던 백성들의 수입니다. 거의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조선시대에, 그것도 15세기에 있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모든 혁신의 중심에는요, 바로 세종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철학이 이 한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백성이 좋지 않다면 행할 수 없다. 이건 그냥 멋있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모든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원칙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대대적인 여론조사까지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당시 세금 제도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부패하고 완전히 망가져 있었거든요. 당시 세법의 이름은 다펌손실법이었습니다. 자, 말만 들어보면 어떠세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관리들이 매년 직접 논밭을 확인하고 흉년이 들면 그 피해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론상으로는 정말 완벽한 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글쎄요, 그 이상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여기 이 그림이 당시의 이상과 현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처럼 흉년이 들어 힘든 농민을 돕겠다는 좋은 취지는 오른쪽처럼 뇌물과 부패가 판치는 현실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농민들은요, 세금을 내기도 전에 자기 땅을 보러 온 관리들을 대접하는 비용 때문에 허리가 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권력,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고 말고는 다 현장에 파견된 관리들 마음대로였던 거죠.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세금은 실제 수확량이 아니라 뇌물을 얼마나 줬느냐에 따라 결정됐고요. 농민들은 세금 자체보다 관리들 접대비 같은 부대 비용 때문에 더 죽어났죠. 당연히 뇌물을 줄 힘도, 억울하다고 항변할 힘도 없는 가난한 백성들의 고통만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종대왕이 칼을 빼듭니다. 이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하죠. 바로 세계 최초의 대규모 공공 여론조사입니다. 이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면요. 1430년 3월 5일에 시작해서 무려 5개월 동안 관리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17만 명이 넘는 백성의 목소리를 일일이 다 들은 겁니다. 당시 인구나 신분제 사회였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사실상 나라의 거의 모든 성인 남성에게 의견을 물어본 전 국민 투표나 다름없는 거였죠.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찬성 57%, 반대 43%. 근소하긴 하지만 찬성이 더 많았어요. 약 9만 8천 명이 찬성, 7만 4천 명이 반대했죠. 그렇다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그냥 새 법을 시행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세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세종은 이 전체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봤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땅이 기름져서 늘 풍년이었던 전라도 같은 곳에서는 찬성률이 거의 99%,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땅이 척박한 충청도에서는 오히려 반대가 67%로 훨씬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세종이라는 리더가 왜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7만 4천 명의 반대표를 그냥 소수의 반대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 안에서 아니 땅마다 조건이 다 다른데 어떻게 세금을 똑같이 매길 수 있습니까? 라는 아주 합리적인 경고를 들은 거죠. 다수의 지지보다 타당한 근거를 가진 소수의 우려에 더 깊이 귀를 기울인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찬성과 반대, 양쪽의 의견을 모두 다 담아서 마침내 탄생한 최종 해결책이 바로 공법입니다. 이 공법은 아주 정교한 두 개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전분 6등법인데요. 이건 뭐냐면 전국의 모든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서 총 6개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땅은 척박하단 말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 반대 의견을 정면으로 반영한 해결책이었죠. 토지의 잠재적인 생산 능력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평가한 건데 요즘으로 치면 땅마다 가격이 다른 공시지가 제도와 그 원리가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연분 구등법입니다. 이건 땅의 등급과는 또 별개로 그의 농사가 실제로 얼마나 잘 됐는지, 즉
풍년과 흉년의 정도를 상상년부터 하하년까지 총 9개 등급으로 나누는 시스템이에요. 매년 달라지는 날씨 같은 변수까지 다 반영해서 관리가 자기 주관대로 판단할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이건 또 뭐랑 비슷하냐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현대의 누진세와 아주 유사한 방식입니다. 이 두 시스템이 딱 결합되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토지 6등급과 풍용 9등급이 만나서 6 곱하기 9, 총 54개의 아주 세분화된 과세 기준이 탄생한 거예요.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원리를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토지 등급과 상관없이 그해 농사가 역대급 풍년이면 최대 20두를 내고 최악의 흉년이면 최소 4두를 내는 큰 틀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세율이 미세하게 조정되는 거죠. 이러니 관리가 뇌물을 받고 세금을 마음대로 정하던 부패의 고리가 완벽하게 끊어지고 데이터에 기반한 공정한 시스템이 완성된 겁니다. 자, 그럼 600년 전의 이 세금 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냥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에서 그치는 걸까요? 세종의 공법은요, 6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감이나 주관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 둘째, 세금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 셋째, 반대 의견을 끌어안아서 더 완벽한 답을 찾아내는 민주적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국민이 목소리를 내게 하는 시민 참여의 가치, 이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오늘날의 정부는 600년 전 한 위대한 왕이 보여줬던 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접근과 소통의 방식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